다시 서초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 전 대통령 공판이 어느새 벌써 70회를 넘어섰네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딘가 좀 불편하신지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여성 교도관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하던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발이 아파서 좀 그렇게 했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위에서 좀 이제 좀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옆구리도 오늘 또 보면 이제 옆구리가 좀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고 아마 이제 그 교도관 측에서는 일단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아마 이제 방 안에 오래 있다 보고 또 이제 재판이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좀 이상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마 좀 옆구리가 상당히 불편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말이죠. 저렇게 힘들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을 보내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현재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에 따르면 한 달 뒤쯤 뒤에는 구속만기일 때문에 석방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사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지금 선고일이 10월 16일 밤 12시가 지금 그 데드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이 10월 초에 열흘간의 긴 연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지금 1심 그 기간 만료 안에 1심 네. 선고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아마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그런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나름대로 좀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뭐 지울 수는 네. 없습니다만 결국 그 키는 결정권은 결국 재판부가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10월 17일 이전에 그 1심 재판이 그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추가 기소를 하고 지금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그 구속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자유한국당의 출당 문제를 둘러싸서 친박 지지층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택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구속 상태로 계속적으로 가게 됐을 경우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이 현 정부가 지금 이 1심 재판을 질질 끌어서 지방선거까지 갖고 가겠다는 그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재판부 아니, 그런 근데- 것까지 고민하면 안 되고요. 네. 그 정치적인 판사고 형사성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든지 6개월 내 끝을 내야 되고 안 되면 세례영장을 발부하든지 석방에 2개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출소에 대한 기대감을요, 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지금 수감 중에요, 이사했던 내곡동 자택의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을 얻는 법률 지원단 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택 인테리어 관련한 부탁, 특히 능소화와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던데 저게 어떤 나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된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사실 제일 희망 고문이 곧 나갈 거야. 이게 사실 제일 희망한데 네. 사실 이제 오래 구속돼 있다 보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자연, 꽃을 보고 좀 색깔을 보는 게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아, 저게 능소화 그렇죠. 배롱나무인가요? 이제 배롱나무는 이제 네. 지금 거의 이제 지가고 있죠. 또 네. 능소화도 이제 아마 꽃이 피는 단계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안에는 거의 다 무채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나가겠다는 희망이 좀 부풀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네. 재판부가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새로 이제 마련한 내곡동 이사를 가는데 네. 거기에 좀 뭔가 그래 가면 좀 꽃이라도 피어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무말 꽃말인지 심상치 않네요. 글쎄요. 명예와 부귀를 상징하는 나무. 물론 저걸 알고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게 이제 배롱나무 같은 게 백일홍이라고 그러죠. 이제 100일 동안 꽃이 피고 있다고 아,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지는 국면이 많은 어쨌거나 좀 뭔가 그동안 침체했던 막 우울한 마음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꽃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좀 심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속만기에 뭐 혹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에 6개월 만기돼서 불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도 법원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또 6개월 동안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6개월을 채우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재임 기간에요. 청와대 이팝나무를 심기도 했던 거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무를 통해서 가족 간의 정이라든지 추억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이팝나무는 새마을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가난한 시절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팝나무의 뭐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한다면 아, 저 쌀나무군요. 쌀나무죠. 그러니까 네. 이팝이라는 말 자체가 쌀하고 이렇게 상당히 매칭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과거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 참 힘들게 이 넘어왔던 시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당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5천 년 내내 그 굶주림을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국정 네.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쌀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러한 것을 기원하는 데서 이팝나무를 네.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네. 통일벼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 품종 개량을 통해서 사실 뭐 그 식량 정산의 혁명을 이뤘지 않습니까? 나무가 근데 뭔 죄인가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심은 금송을 치워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팝나무는 박정희 일명 장군이 잘 심은 살아보세 저 나무 금송, 같은데. 그러니까 아산 현충사에 있는 금송 자체가 네. 이 사실은 그 원산지가 일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이 충무고 이수신 인 장군의 그 유족들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지금 그 금송을 금송을 걷어내고 다른 나무로 심자고 그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팝나무가 이렇게 풍성한 쌀밥 덩어리처럼 꽃이 피는 나무인가 보죠. 구미시에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일명 잘 살아보세 나무라는 이팝나무를 그렇게 한참 심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 하면 지금 뭐 역사적 평가가 많이 갈리잖아요. 네. 갈리잖아요.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데 아무튼 뭐 산업화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는 건 일반적인 평가니까 그런 점에서 저런 부분들도 네. 박 대통령이 경영 철학으로서 국가 경영 철학으로서 저 정도로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자 말하자면 절대 빈곤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지가 배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아까 두 분께서 지금 그 현충사 그 얘기했잖아요. 금성나무. 네. 어떻게 지난 정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현충사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꼈던 그 나무를 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와서 저렇게 이제 뭐 꼭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런 부분들도 너무 인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역사 인식이. 그리고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네. 새마을운동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전 시대에 뒤떨어진 건데 그게 지난 정권에서 계속 정부에 의해서 집행되고 또 국가 예산도 나가고 이랬다라는 게 네. 정말 대단히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마을운동 그리고 현충사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흔적까지 이제는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서서히 지워지는 예.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우리 교수 그 원장님 말씀대로 뭐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고치는 게 맞는데 자칫하면 저것이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박정희와 박근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지우자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는 경제개발 모델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 가셨을 때 쓰신 건가요? 그러면 편판을? 아, 네, 말씀 예, 주시죠. 그런 전 대통령 모델로서는 개발해 나가다 다만 이것이 혹시 박정희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숭사에 그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걸 지우는 건 좋은데 왜 지워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정권 지우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네. 세상이 바뀌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전 정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지난 정권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과연 새마을운동의 이름을 썼을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네.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의 모델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죠.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모델을 이제 네. 대도국에는 그러나 그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해서 집착했던 모습 같은 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지적한다고 봅니다. 네, 현충사 현판이 말이죠. 네. 이 숙종이 내린 현판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 현판이 버젓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1707년에 숙종이 그 제위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왕이 직접 써서 희호를 써서 내려보내는 그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상당히 이 가치 있는 그런 그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이제 그 숙종에 있었던 현판을 내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현충사를 내걸었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 부분이 과연 정당했냐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강화문에도 사실 뭡니까 이 현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것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좀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거 강화문이 네. 일제강점기 시대에 해소이 되면서 현판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 원수가 쓰는 것은 뭐 어느 정도 타당하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앞에 이 조선시대 왕이 썼던 그 아주 유서 깊은 이 현판을 내리고 당시 집권자가 이 지금 그런 새로운 현판을 갈아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정치적인 의도가 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충무공 이수신 장군에 대한 네.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을 기리는 사업이었거든요. 그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 그 장기 집권에 대한 상당한 그 비판을 녹이는 그러한 정치적 그 장치로 사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현충사라는 간판이 한글로 내걸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저 현충사라는 저 현판 자체는 뭐 다른 식으로 뭐 대통령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충사 네. 다른 쪽에다가 뭐 걸어서 좀 이렇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그런 것도 아마 이 좀 기념하는 하나의 그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완장이라는 뭐 소설이 있었죠. 이게 네. 어떤 완장을 이제 찬 사람이 이제 뭐 모든 무소불위하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새마을 운동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박정희 정권 시대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어떤 발전 모델, 예를 들어서 개발한 만큼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또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 모델 자체가 사실 국제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네. 굳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권에서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또 나왔듯이 현판 같은 경우도 네, 저거는 청와대 경내 입학 그렇습니다. 나무고요. 네, 그 나무 심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이 충무 이순신 장군의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이런 거를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좀 분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정권에 또 한다는 것은 또 한편에 보서는 역사에 대한 또 지우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그럼 다음 정권은 또 하면 또 원점으로 돌립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조금 네. 생각이 달라요. 이 부분은.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우리가 이른바 개발 독재라는 그러한 그 어떤 발전 모델로 할 때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근대화에 기여를 했고 산업화에 일정 부분 굉장히 큰 동인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새마을운동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네. 개발도상 국가에 수출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국내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그때의 모델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현추사 발언이에요. 현추사 이 얘기인데 이건 전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충사라는 건 그러면 역사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하나의 정치적 상징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충과 효라는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내세웠던 거였거든요. 유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유교 체제, 유교 이데올로기를 해서 그때 조선시대의 어떤 지배체를 유지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충무공 이순신을 이용한 건데 나름 정권의 상징 조작이에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일 수 있는데 그거를 자신이 쓴 그 한글 그 사유를 그걸 갖다 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네. 지난 정권을 억지로 지우기가 아니라 그걸 역사를 우리가 반듯하게 다시 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로 가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TK 지역을 안철수 대표가 오늘 공략을 했는데요. 요즘 안 드시던 약주도 드시고요. 그리고 호남 홀대론에 이어서 대구 홀대론까지 제기하고요. 참 감 많이 살아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대선 전에는 그렇게 쫙쫙 안 나왔을까요? 일단 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근데 소개가 마치 권투 선수 소개하듯이 이제부터 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18번 건배사가 있습니다. 이기자. 이렇게 33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번호 3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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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시면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큰 꿈을 꾸는 자 중국 태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비도 맞고 왔습니다만 워낙 영험하다는 오늘 동화사를 갔습니다. 거기 돌 한 번 만지면 소원을 성취한다고 해서 유승민 그때 당시 후보도 가본 적이 있던 그 절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는 하여튼 좋다는 건 다 합니다. 가서 뭐 기받는다는 건 다 하는데 네. 이 대구의 동화사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 불교의 어떤 그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가면 두 가지의 어떤 좀 영험한 게 있다고 하는데 네. 가면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이 갓을 쓴 이제 불상인데 네. 거기는 사실은 이제 입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엄청납니다. 사실 이 갓바위가 하루에 이 저 갓바위에서 이제 그 신도들이 헌액하는 그 돈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수험생들한테 효염이 있다 해서 이제 갓바위는 유명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가면 돌이 하나 있는데 한 15cm 정도 되는 돌이 네.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게 이제 뭔가 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제 효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도 가서 여기에서 이제 손을 하면 되고 또 동전도 붙여놓기도 하고 이 동전이 안 떨어지면 이제 뭔가 소원이 들어진다는 게 있어서 네. 가서 하여튼 무조건 한 번씩 만져보고 오는 건데 지금 오늘 이제 그 안철수 대표도 이제 아마 동아사 가시면 저 아마 갓바위도 가보실 거고 아마 이 또 돌도 한번 만져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태산 가셨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원래 태산 올라갔을 때 비 오면 좋다고 했는데 네. 근데 비 와서 갔는데 결국은 뭐 대통령 충도에 하셨고 결국 이제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뭐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늘이 가서 고르시는 만져도 될 일이 아니고요. 절에 네. 갔으면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네. 어떻게 하면 내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날 지지하게 만다. 그 생각을 해야지. 저거 뭐 저런 거 만지면 뭐 기가 오겠지. 그 기 안 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점을 치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시켜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곳을 찾은 이유, 오늘 대구까지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정말 힘받은 것처럼 나가고 계시거든요. 대구 홀대론까지. 그러나 빠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분명 달라지고 있는 측면이 있죠. 사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강주에 갔을 때 따라간 기자가 3명이 불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직후에 일어났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결과 그것이 부결되면서 사실 그때 그 안철수 대표가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 쉽게 말해서 네. 이 지금 20대 국회의 모든 현안은 내가 결재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지방행보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 자신감이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근데 네. 문제는 이 지금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이전에는 민주당의 이중대로 불렸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 대표의 저러한 선명 야당의 기치가 자칫 잘못하면 자유한국당의 이중대로 내비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균형점을 잡으면서 과연 국민의당을 국민의 당으로, 국민을 위한 당으로 각인시킬까 부분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네.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네. 이 참 대선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때는 못했을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정말 바뀌었을까라는 또 의문도 솔직히 듭니다. 국민의당이요. 네.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 아까 국민의당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걸 너무 의식하는 순간 네. 국민의당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정책을 협조해도 호남으로부터 지지가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뭔가를 정확히 보면서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하는 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비판하고 이런 스탠스로 가야지 지나치게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의식하다 보면 전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의 이미지는 새 정치거든요. 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본인 말대로 극중의 길을 가는 건데 일단 뭐 추미애 대표가 뭐 국민의당에 대해서 땡깡부리니 뭐 골목대장도 안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일단 민주당으로도 독립한 걸로는 보이는데 아까 말씀대로 자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 독자적인 길을 찾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진보나 보수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점을 이제 고민해서 보여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건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일관되신 분인데 법정에서 드디어 무너졌나 싶을 정도로 머리를 쥐어 안고 울며 나갔다는 최순실 씨. 오늘은 자기가 워낙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기력이 회복되신 걸까요? 저 말 보면 말이죠. 그 최순 씨가 처음에 헌법재판소 이제 그 탄핵 결정하고 그다음에 재판 처음에 할 때 보면 기자들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고개 숙이고 뭐 네. 이렇게 하다가 딱 기자들 카메라만 나가면 바로 검사들을 쏘아보고 막 직인들 쏘아보면서 질문을 막 쏟아내고 막 네. 말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딴 사람들이 기자들이 보면 또 안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손을 치면서도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제가 그 구속생활 오래 해서 뭐 오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자기의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울어버리고 뭐 등등 하는 걸 보면 여전히 하여튼 이 재판 자체를 보면 자기의 페이스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네. 전략적인 의도가 상당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글쎄요, 것도 오늘 말이죠. 오늘 보니까 이제 정유라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역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차이다라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네. 지금 저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저기 이대 특혜 약 예. 먹어서 기억이 안 예, 난다고요. 어떤 약인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네. 저런 분들이 정말 그 지금 우리 정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고 또 변호사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전문 능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진화하고 있는 최순실 씨까지 오늘 네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요.